2022년 4월 24일입니다. 요즘 뭐 계속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저는 뭐 예전부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건 이건 실제로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잘 진행도 안 될 것이며,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라든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클 것이다. 상호 간의 견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는 헌법에 존재하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은 삭제를 해야죠. 그래서 판사, 즉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정도만 있고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사 그리고 기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견제가 될 수 있게끔 검사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한시적인 헌법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뭐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한 수사권 독점은, 그리고 기소권 독점도 실제로는 깨져야 된다. 거기까지만. 현직 부장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검찰의 1개 사건과 경찰 1000개 음주 사건은 동급 난이도,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문제가 경찰, 정확히 말하면 경찰 내 수사 경찰들이 검찰들이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받기에는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99점 몇 %를 경찰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마지막에 이 기소 여부라든가 이런 종결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해왔던 것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실제의 그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분도 상당 부분 교차 검증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그리고 수사경찰에 대한 교차 검증,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견제, 내부 감찰, 내부 감시, 이런 것들이 촘촘히 실질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도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이 각각의 특별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 부서로 옮겨가야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관 형태로 갖고, 다만
미국 형태처럼 특별한 경우에 수사를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로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그 아주 특별한 예외.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지금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싹 다 이 수사 전문 수사 부서로 옮겨야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지 지금의 이 안정적인 수사권의 변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검사는 변호사를 개업하면 되니까 외부 압력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그 외부 압력이 뭡니까? 그 행정부 압력입니까? 무슨 압력입니까? 오히려 검사들은 이 자기들 그 집단의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전관 예우라든가 이런 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으로써 그것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를 독판쳐왔던 것이 지금까지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소위 후려치고 왜곡하는 거는 심히 배운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검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이번 압력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웃긴 소리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왔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치 권력이 결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치부에 그것을 이용해왔다는 그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의정부지검의 부장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다루는 1개의 사건과 경찰이 1000개의 음주운전 건은 아마 난이도로 보면 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 절차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절차의 어떤 한두 개 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는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은 검찰은 그 한 건을 제대로 처리해 왔냐? 제대로 처리한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스스로도 감찰도 안 하고 스스로 사건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내오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잘했다. 경찰은 잘못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다만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여태까지 있어 왔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형적인 상태였고 그것을 이제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 기소가 같이 가야 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형태로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수사 기소가 붙어갖고 그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어떤 정도다.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건 검찰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고검장, 뭐 검사장, 지검장, 하다못해 부장검사까지도 이런 집단 행동도 하고 평범했다는 게 좀 낯뜨거운 짓인데 참 웃긴 인간, 웃긴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뭐 다만 검찰도 적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권에 대한 국가 수사권에 대해서 뭐 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건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있어 왔다는 거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게 됩니다. 너 거짓말쟁이지?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나죠. 확인할 수 없는, 당장은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어떤 증거 같지 않은 증거를 들이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 근데 되게 잘 보면은 거짓말쟁이를 구별해내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냐. 지금 입증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그것 정도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면은 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건 거짓말일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구누구가 있다. 내가 지금 얘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얘들 말이 이렇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짓말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데리고 오거나 입증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보면은 그거는 지금 데리고 오거나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상황이거나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면담을 하거나 인터로게이션, 용의자들 면담하거나 아니면 일반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상황에서 사실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보거나 듣게 되거나 또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고 자문을 요구하는,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저는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기준, 뜬금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예를 들면은 나를 못 믿어요? 예? 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그런 상당히 추상적인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이 감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데, 아니 본인이나 본인들도 잘 알죠. 그래서 일종의 이 기세를 제압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상당히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니면 상당히 뭐 아주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상황에서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접할 수 있는 자료들 혹은 어떤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그런 것이 매우 권위 있는, 아니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어떤 상황을 대면서 그것이 나의 결백을 입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권위의 기대기죠. 그러니까 감정의 기대기, 권위의 기대기, 이런 방식이죠. 5가지의 거짓말 장의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2가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아주 작은 증거라도 툭툭, 아니면은 그 상황에 자신의 의연하고 당당한
어떤 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걸 제시하면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하게 권위, 감정, 이른바 상황 이런 것,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고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금방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약간 한 발짝 물러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짝 물러서기가 쉽지 않죠. 여러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취자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믿기 싫을 뿐입니다. 그거는 믿기 싫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다음 자신의 감정, 즉 그걸 평가하고 싶은 사람의 감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또 교묘하게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걸 내 말을 안 믿어? 내 말 안 믿으면 다 무너지는데? 공멸의 자세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마치 푸틴 같은 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와서 내 말을 안 믿어? 그럼 다 같이 죽는데? 이런 핵을 쏠 건데? 막 이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생각 외로 거짓말쟁이가 사기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안 부딪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피해 다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누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뜬금없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실련에서 여러분 의료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의료중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사고가 나면 보상받기는 난감하죠. 왜? 그걸 감정해주는 애들도 다 의사들이고,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의대가 몇 개 되는데 몇 개죠? 40개 정도 되나요? 될 겁니다. 다 선후배 관계나 선생 제자 관계로 연결돼 있고, 다른 쪽에서 이제 뭘 문제 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주의 청년 의사회 같은 아주 조금 이런 의료 시민단체 같은 전문 시민단체 빼고는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만든 게 의료 분쟁을 중지하고 의료 사고를 감정, 손해배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중재원,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중재를 병원이나 의사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대체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될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이 하고 건강세상 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어갖고, 특히 의사들 여러 쪽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의료사고를 뭉개고 이런 거죠. 분쟁 조정의 핵심적인 감정서 작성해서
의료 과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거나 거꾸로 그런 걸 방해하는 감정위원들이 의사거든요. 걔네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감정 결과에 반영도 안 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최종 감정선을 공유하지 않고 이러려면 왜 만들었냐. 결국은 이런 의료분쟁 조정은 여러분도 저도 어느 병원에 가서 까딱 잘못하다가 이제 의료사고가 나면 적어도 공정한 형태의 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의 기준을 의사들이 판정을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문성은 그들의 전문성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중립적이고 혹은 견제받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사실 경찰과 범죄 기록도 전 그래야 된다고 보고 판사들의 판결문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검사들이 기소하는 내용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피해받는 것은 일반 시민도 국민들이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너무 힘의 균형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실련에서는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이 기관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근데 문제는 정부는 관리 감독을 잘 소홀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소위 말하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안 하고 불법 부당거래를 행위를 하는, 소위 말하는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 힘을 가진 놈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이 정호용이 같은 무슨 그런 이런 자들이 무슨 장관을 해겠네며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걸 더 누리고자 하는 이런, 이게 흔히 말하는 금수저는 더 금수저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이 세상이 엉망이다. 공정하지 않죠. 우리가 왜 조국 사태에 욕을 했습니까? 조국한테 욕을 했습니까? 지는 공정을 떠들면서 자기 자식은 공정하지 않게, 물론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정호영, 뭐 한동훈, 뭐 이 새 정부의 강요로 지금 울망에 오르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 우광당하지. 한동훈이는 지가 법을 지켜야 될 검사장인데 저기 차량 등록비 아끼려고 딴 데 등록을 해. 저 흔히 말하는 이걸 뭐죠? 딴 데 거주를 이전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자기 생각은 아니래요. 자기도 몰랐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많은 그런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너그러워. 근데 다른 사람은 추상 같아. 내로남불이죠,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많은 그 고위직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들, 국회의원들, 소위 좌파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욕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 원조는 반대쪽에도 똑같다.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다. 결국은 의료중재원 같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하여튼 보건복지부 장관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의료중재원이 제대로 굴러갈, 다음 정부에서 굴러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 이상한 경찰놈이 하나 있는데, 이상한 경찰놈이 아니라 이거죠.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피의자가 성착취물 관련된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 피의자한테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얘가 뭘 다운로드 했는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범인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수사를 하면서 그 범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클라우드, 그걸 자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범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서 클라우드 로그인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수사가 끝난 뒤에는 그거를 삭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웃긴 놈이 그거를 계속 뭐라고 하나, 일정 정도 다운받거나 그래서 이걸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 까먹을 수가 없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웃긴 거는 자신의 명함 사진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사 정보 등을 범인의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죠. 이걸 왜 몰랐지?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수사를 하다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 그러니까 범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자동이 되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수사 정보를 범인의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법정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더 큰 거는 이 경찰이 오히려 그 아이디를 통해서 불법 성착취물들을 지가 다운받아 봤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랬다 하면은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실 검사한테 얘기를 하고 판사한테 얘기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정도라면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법정에서 위증을 했어요. 그건 큰 죄죠, 위증죄는. 근데 물론 무상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큰 어떤 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 이제 겁이 나니까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깜빡 잊고 그 범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클라우드 올려나간 것을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정도로 기본도 안 된 애들이 경찰관이고 수사관이면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인의 아이디로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둔 거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보 같은 실수지만은.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모르면 몰랐다. 물론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한 거죠.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하여튼 이런 경찰들은 과감히 애저녁에 잘라야죠. 시민들 보기 부끄럽죠. 그러니까 범인들 보기도 부끄럽죠. 쪽팔린 거죠. 비웃을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저 경찰 새끼들, 저 또라이 새끼들, 이렇게 왜 범인들한테 비웃음을 받습니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자, 30분으로 첫 번째 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